국가와 주권. 안녕하세요. 국가와 주권의 문은영입니다. 누가 국민일까요? 네, 물론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그냥 사람, 인간이 아닌 국민, 즉 국가가 전제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각 나라별로 다르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국가를 전제로 한 그 나라의 사람을 국민이라고 하는데 한번 사전적 정의를 먼저 볼게요. 국어사전에는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그리고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국민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국민이 성립하기 이전의 시민으로서의 시민의 탄생부터 그다음에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이란. 네, 첫 번째 국민이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영어 표현으로 국가라는 네이션이 국민이란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people, 그 다음에 대중의 public, 그 다음에 시민이란 citizen이라는 용어가 국민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은 누구일까요? 살펴보면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법, 이건 그 나라의 그냥 법이라는 얘기고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래요. 국적, 국가의 소속, 국가의 적을 둔 그런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나라 최상위법인 헌법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사용한다는 게 가장 1조 1항에 써 있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우리 또 주권에 대한 그 강조가 되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대헌법 1조 2항에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헌법 제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헌법에서 다른 법률에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법률이 무엇인지 볼게요. 바로 국적법입니다. 아까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적을 다룬 법, 국적법이 존재합니다. 1조 목적부터 보시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보면은 어떻게 그런 국적을 갖게 되느냐? 바로 출생입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나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그 아들, 딸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그리고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부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또 되고 부모가 모두 누군지 잘 몰랐을 때도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면 그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항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한, 아무래도 이렇게 누군지 부모님이 불분명한 사람을 말하겠죠. 경우에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1항, 2항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나중에 우리 또 외국인이 귀화해서 국적을 또 취득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예외 조항도 있고요. 보시면 그래서 앞서 살펴봤듯이 부모님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식도 대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 즉 혈통에 따른 혈통주의를 통해서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속인주의라고 하고요. 이 속지주의를 보시면 출생한 지역에 따라서 아까 우리 부모님이 대한민국 사람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됐지만 또 누군지 부모님을 알 수 없을 때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면 그 지역에서 출생했다면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고 있었죠. 그래서 출생한 지역에 따른 출생지주의에 따르는 것, 또 가장 유명한 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 출생지주의를 택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원정 출산 많이 가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당연히 그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물론 미성년자일 때는 복수 국적이 가능해서 그 두 가지 국적을 다 가질 수 있지만 물론 성인이 됐을 때는 미국 국적이나 한국 국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긴 하지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속인주의지만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어떻게 그 국적을 취득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방법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개념을 조금 다른 개념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국민하고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신민, 시민 이런 개념이 있고요. 또 보시면 인민, 공민, 민중.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씩 볼게요. 시민을 보면 일단 왕이 있는 국가, 그러니까 군주국에서 신하나 백성을 이렇게 함께 지칭하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권,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왕에게 있고요. 그래서 그 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신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 같은 경우는 지위에 따라서 좀 백성보다는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긴 하지만 군주가 너 오늘부터 귀족하지 마 하면은 당연히 신분이 전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신하, 백성 다 합쳐서 신민이라고 구별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시민. 일단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프랑스 대혁명, 뭐 미국의 독립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여러 가지 유명한 시민혁명들이 있잖아요. 그때 나온 시민이라는 용어인데 뭘 지키기 위해서 그런 혁명들이 있었냐? 내 재산, 내 그다음에 그리고 나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줘라. 더 이상 왕만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똑같이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런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에서 시민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로 공민이라는 말이 있는데 공민은 시민이랑 조금 같은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조금 더 국가를 조금 더 중시하는 의미에서는 공민이란 표현을 조금 달리 쓰기도 한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살펴볼 말은 인민. 요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을 말해요. 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그 사람, 인간 그 자체.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 어떻게 보면 국가를 구성하기 이전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냥 사람들, 어디에 속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구성해서 시민이 되고 국민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회계획서에 따르면 현대 민주국가에서 결국 이 나라의 주인,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니까 나라의 주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배를 받는 입장. 일단 모든 사람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적인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렇게 인민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국민, 시민,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념이 약간 혼재돼서 사용돼 왔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적을 둔 국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국적을 가진 사람을 국민이라고 봤다면 시민은 조금 더 그 한 특정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떤 국가에 살든지 그 국가의 국민 한 사람의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면 우리가 민주국민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민주시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 이게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렇게 시민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어떻게 더 국가의 한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시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2. 시민의 탄생. 이번에는 국민의 두 번째 장으로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조금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는 항상 인간, 사람이 존재해 왔죠. 하지만 시기에 따라서 모두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옛날인 원시 공동사회를 보시면 수렵과 채집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왔죠. 어떻게 보면은 가진 것이 가장 없었지만 또 근데 모두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평등한 사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로 보면은 이제 문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진 자, 왕, 가지지 못한 자, 노예로 구분되는 계급 사회가 성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그 왕이 다스리는 그 한 나라의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왕이 혼자 다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주라는 중간 계급을 하나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각자의 그 국가의 토지를 잘라서 그 혈당량만큼 다스리는 사람, 영주를 두게 되겠고요. 그 생산 수단으로서 그 나눠진 땅을 다스리는 그 장원이라는 그 소유 개념을 기반으로 왕, 영주, 그다음에 농노.
노예, 왕과 노예로 구분됐을 때보다 훨씬 더 삶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노예의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농노로 구별되는 계급으로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신학로 개척, 산업혁명,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이제 왕이나 귀족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중상공업자들이 좀 이제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상업의 발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부르주아가 등장하면서 또 그 경제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또 구별되면서 부르주아라 프롤레타리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시민 혁명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민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까 옛날 노예나 농노보다는 훨씬 더 향상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향상된 삶을 살기 위한 그 이론적 배경 항상 보면은 누구나 똑같은 인간이다. 하늘 아래 더 높은 인간 없고 더 낮은 아래 없다. 천부인권 사상이 가장 기본이 되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만든 이유는 계급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재산과 목숨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는 사회 계약설이 뒷받침됐고 누구나 이성을 찾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계몽 사상 이 세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아까 근대 그리고 근대 이후 현대로 이어지는 사상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사상을 바탕으로 그래서 그런 가장 큰 인식이 깨어나게 된 여러 가지 큰 사건이 태어나죠. 바로 세계 3대 혁명인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이렇게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명예혁명부터 보시면 왕권 신수설. 왕은 신과 다름없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있다는 그 왕권 신수설에 맞서서 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의회라는 왕의 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의회, 사람들의 모임인 의회를 통해서 입헌군주제. 왕을 아예 내쫓거나 없애버리진 않았어요. 왕은 이때 존재하지 않는다. 존립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왕이 존재하지만 그 왕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 중세시대까지는 살지 않는다.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말 그대로 영국이 미국 그 땅 식민지 개척하면서 지배를 했었죠. 거기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세계 최초 민주공화국. 이게 바로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를 공화국이라고 하거든요. 민주공화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서 더 이상 왕이 아닌 대표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되는 국가가 미국 독립혁명을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 절대군주, 가장 강력한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한 프랑스 루이 14세 그런 사회를 다 뒤집어 엎은 거죠. 전제정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급사회의 모순들을 극복하면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자. 인권 보장을 이렇게 확립하게 되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대혁명, 세 가지 혁명 뒤에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문, 프랑스 인권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독립선언 내용인데 보시면은 중요한 부분 한번 빨간색으로 볼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게 바로 앞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었던 천부인권 사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권리 중에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있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한다. 이게 바로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 주권 기본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다. 즉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다. 저항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 인권선언도 한 번 더 볼게요. 1조에서 보시면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이것이 바로 똑같이 천부인권을 의미하는 거고요. 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함에 있다. 이게 바로 정치적 결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이게 사회계약설의 내용을 토대로 이런 문구가 작성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3조에서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세계 3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근대의 시민이라는 개념이 정착이 됐어요. 그 귀족과 다른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죠. 하지만 여전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아까 부르주아 얘기했었죠. 이 얘기는 다 부르주아에게 속했던 얘기입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 재산이 그리고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투표권을 부여했지만 차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노동자, 여성은 당연히 다 배제가 됐었고요. 그게 바로 현대의 시민하고 차이점인데 보시면 근대 시민으로서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훨씬 더 여러 가지 또 이제 노동자, 여성들도 계속 투쟁을 해나가고 권리들을 쟁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의주의가 발전하고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하는 보통 선거권 확대를 통해 현대의 시민은 재산, 계급, 성별 그리고 인종에 상관없이 시민적, 정치적 자유 권리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처음부터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혁명, 투쟁, 쟁취 그런 피 튀기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실을 한번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참정권 확대 과정 영상 보시면서 2부 두 번째 시민의 탄생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국에서 실시된 첫 투표는 1832년. 투표권은 재산이 있는 일부 남성들로 국한됐습니다. 노동자와 여성들은 투표를 할 수 없었죠. 가난한 노동자들은 재산이 없어도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차티스트 운동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21세 이상 모든 남성들이 투표하게 된 것은 1918년에나 가능했습니다. 여성들도 투표권을 얻기 위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쟁했고 그 과정에서 에밀리 데이비슨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918년 30세 이상 여성들에서 21세 이상 여성들이 투표권을 얻는 데는 10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가 도입된 건 영국 1928년, 프랑스 1944년을 비롯해 채 50년이 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은 국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국가에 존재한 사람들이기 전에 시민들은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인간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 국가 사이에 시민이라는 의미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개인과 국가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개인으로서 또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권리 그래서 권리와 의무 시민으로서 왜냐하면 단순히 나 혼자 사는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국가 안에 국민으로 살기 때문에 지켜야 될 것과 누릴 수 있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이 세 번째 설명이 되겠고요. 보시면요. 마샬이라는 학자가 시민의 권리를 좀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자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민권이라는 것은 한 공동체, 국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일원으로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누려야 될 권리들이 조금 국가의 성립 단계,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좀 달라져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시민의 권리라고 확보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19세기 앞선 장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시민혁명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근대의 시민과 현대의 시민이 달라졌던 점점 더 시민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현대와 같은 모습을 갖춰져 왔다는 점을 보셨죠. 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세기는
보다 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그래서 시민의 권리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민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시민적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시민이라는 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그 자유와 평등이라는 내용 안에는 어떤 게 있냐면 언론, 사상, 신앙, 재산,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법 앞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바로 시민적 권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정치적 권리는 아까 우리 투표권을 되게 차등적으로 부여받았잖아요. 근데 투표권이라는 그 상징성이라는 게 대표를 뽑는 건데 대표를 뽑지 못하면 그만큼 내가 그 국가의 그 국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선출뿐만 아니라 직접 내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정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바로 이 정치적 권리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정당에 가입을 한다거나 뭐 정치 집회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아까 우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 권리도 그렇게 보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사회적 권리인데 20세기 권리라고 했죠. 최소한의 경제적 복지, 먹고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문명화된 삶.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영화도 봐야 되고, 뭐 뮤지컬도 봐야 되고, 공연도 봐야 되고, 뭔가 더 여러 가지 먹는 단순한 1차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그 외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만큼 권리를 누리려면 또 우리도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나도 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균형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이렇게 항상 세트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권리에 대해 해당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민적 권리.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을 존중해 줘야겠죠. 그래서 남의 사생활을 존중할 권리도. 그래서 사회적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사생활을 존중할 의무가 항상 동반돼야 합니다. 두 번째, 정치적 권리. 좋습니다. 열심히 참여해야죠. 상관없다고 나는 먹고 살기 바쁘다고 뭐 투표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내비두면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더 이상 나도 그 시민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데 물론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강자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 기본 전제가 해결됐을 때만 이게 가능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그 권리를 권리답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참여해야 되는 의무도 항상 또 같이 동반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배심원제도 국민참여재판 이런 거 실시하고 있죠. 선정되면 참여해야 되는 것.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호주나 세계 26개국 같은 경우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뭐 벌금을 가하거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국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 준 만큼 의무도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권리는 보면은 우리가 그 국가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고 교육을 무상교육 해주고 무상급식 해주고 이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은 당연히 시민에게, 국민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통해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 퀴즈 아닌 퀴즈인데 한번 기억나십니까? 뭐가 있죠? 네, 국방, 납세, 노동, 교육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4가지 의무가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의무라는 것도 왜 중요한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마지막으로 시민의 의무, 시민의 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데렉 히터라는 사람이 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의무도 지켜야 되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안 지키면 처벌받아서 안 지키면 제재를 받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지켜줘야지만 나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달리면 사고 나죠. 근데 신호등을 지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지켜줘야 내가 또 사고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의무를 자발적으로 지키는 스스로 우러나는 마음, 그거를 조금 표현이 시민의 덕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의무를 지켜야 된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어서 잘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무가 동반됐다. 사실 이런 거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건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이 시민 교육의 일종의 하나잖아요. 그런 권리들이 있다. 그리고 그런 권리들을 지키려면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학습받는 게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 시민교육의 필요성도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무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민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시민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 시민의 권리와 의무까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시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혜옥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국민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중 20세기 시민의 권리인 사회적 권리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향후 21세기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시민의 권리와 의무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21세기에는 이전에는 얘기되지 않았던 생명권이라든가 안전권이라든가 또는 환경권, 주거권, 그리고 노동권과 더불어서 여가의 권리나 휴식의 권리, 또한 정보보호권이나 아동권 등이 강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 이후로 안전권이나 생명권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덧붙여서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 소환권이라든가 또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 발안권이라든가 등이 그 헌법에 보장이 되면서 정치 참여권의 확대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덧붙여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이전에는 얘기되고 있지 않았던 그런 권리들도 대두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이제 잊혀질 권리라는 것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개인이 소셜 미디어 기업에게 자신이 작성한 데이터를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인의 정보 보호 관련한 권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권리는 이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업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스마트 기기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전화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메시지 등을 통해서 이 항시적인 업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여가 시간 보장과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권리 개념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논의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들의 약 20%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다는 수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동물의 권리 관련한 것도 한국 사회에서 주요한 의제로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서울 시민처럼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을 우리가 연상하기 마련인데요. 원래 시민이라는 의미는 정치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권리를 주체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는 시민의 하인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은 자신의 주체적인 권리를 정부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하고 또 정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공헌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치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공헌할 의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치 참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의 운영에 대해서 시민이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덧붙여서
그 전통적으로 이제 시민들은 국방이나 근로나 납세, 교육의 의무 등 이 국가의 유지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이런 의무도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의무들은 현대에 들어서서도 만약에 이런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존립이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시민의 의무가 적절하게 수행이 되고 또 덧붙여서 정치적인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요구가 동시에 요구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가와 주권, 오늘 이 시간 국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의미와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권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